저는 경북 영천 출신입니다. 영천 출신이시고 고려대학교 공대를 졸업하시고 아마 박사 학위는 연세대학에서 받으신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현재 100만이 넘는 고양시 특례시 시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 주시고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면은 또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뭐 기억해달라는데 뭐 문제 있습니까? 없죠? 우리 이도환 시장님을 무대로 모시고 주옥 같은 강연 결정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환 시장님 무대로 가주십시오. 큰 박수 보내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을 몸으로 전환해 주세요. 아까 보니까 꼭 강의 중에 배 소리를 너무 심하게 나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양재원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대학도 서울에서 다녔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 기간은 다들 들리시죠? 예. 산 기간은 얼마 저희 고향에서는 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고향만큼 그 마음에 또 이렇게 담고 있는 경우가 없을 텐데 그 기간에 늘 제가 지금 활동하면서도 고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렵게 살았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막상 그 시기에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별로 안 어렵게 살았다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제가 강화서원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과는 정말 원없이 먹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과 많이 먹기 쉽지 않았다고 저도 느꼈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영천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그리고 서울에 와서 대학교, 대학원, 또 박사까지 서울에서 이루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제가 사실은 서울에 살다가 우연한 기회로 사실은 서울에서는 집을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죠.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간 곳이 바로 고양시입니다. 일산 신도시가 처음 만들어진 시기에 일산 신도시에 제가 정착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무려 1996년에 갔으니까 올해로 만 30년은 안 됐지만 30년째 되고 있습니다. 오래 살았죠? 근데 그렇게 사는 기간 동안에 제가 생각을 좀 하다가 물론 제가 LG 건설을 비롯해서 기업에도 있었고 대학에서도 강의를 한 18년 정도 강의를 했고 그리고 국회에 제가 또 근무하고 정당 생활을 지금 제가 1998년에 정당 생활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27년이 됩니다. 그 기간 속에 제가 우연한 기회에 제가 원래 전공이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는 동안에 제가 제일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분야가 바로 실장을 해야 된다. 물론 뭐 자문도 많이 가고 취미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고양시에 사는 기간 동안에 고양시에서
시장을 꼭 해야 제가 하고자 했던 뜻도 펼칠 수 있고 잘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장을 준비했는데, 시장 준비한 지 제가 2006년에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개 신청도 하고 준비를 했으니까 한 17년 만에 제가 시장에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수많은 어떤 과정들이 있어서 쉽게 무슨 일이든지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저 자신도 어떤 면에서는 고양시에 살았던 그 기간이 저한테 상당히 의미도 줄 뿐만 아니라 제가 국가에 대해서 아니면 나라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과정에 오늘 이렇게 주제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국가 경쟁력이 도시 경쟁력에서 시작, 도시 경쟁력이라는 의미를 오늘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이런 자리에 다른 보다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실 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강의를 뭐 한 150명씩 하고 이럴 때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또 우리 고향과 우리 대구 경구에 계시는 분들, 우리 향후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너무 영광이 감사합니다. 우리 양재광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요즘 정말 급변하는 세계 아닙니까? 세계 자체가 그냥 급변하는 것이 아니라 요동친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요즘 기후위기라든가 그 다음에 뭐 요즘 AI라는 얘기도 나오고 실제로 팬데믹 우리가 다 거치면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세계 자체가 위기에 봉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요즘 뭐 세상을 뒤흔드는 내용이 있죠. 트럼프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우방이고 아니면 뭐 조금 우방이 아닌 국가 상관없이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압력을 가하는 무역이 보호무역주의의 그 모습을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걸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주도 국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국가 자체의 영향에 의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세계 위기가 바로 우리 국가의 위기가 되는 거고요. 저는 국가의 위기 속에 제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있다 보니까 바로 도시의 위기까지 적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저도 답답하게 이럴 데가 없는데 실제로 전 세계가 갖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도 관세 협상은 잘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런 압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사실 웬만한 일이라면 이렇게 뭐 이루어져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어쨌든 3,500억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현금으로 달라는 이건 무지하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내용이죠. 근데 그나마 그래도 2,000억 불에 해당되는 거와 1,500억 불을 나누어서 현금으로 전달하는 걸 뭐 10년 정도 만류를 두고 진행할 수 있도록 여건도 마련하고 위기를 조금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은 좀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 이런 트럼프의 그런 상황을 떠나서 더 강한 것은 요즘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고양시는 그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 곳입니다. 저출산 심각하죠. 전 세계에서 고양시는 저출산에 50만 이상 되는 전 세계 도시에서 저출산 1등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왜 박수 치는 건 아니에요?
참고로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도시는 아닙니다. 여기도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아마 100만 명이 1년에 태어나던 시대에 여기 계십니다. 근데 지금은 23만 명, 25만 명,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0.75라고 합니다. 출산율. 근데 우리 고양시는 0.695였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올라서 0.72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런 저출산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대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고령화도 만만치 않죠. 지금 65세 이상의 우리나라에서 이상이 지금 20%를 거의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한 18% 정도 수준을 뛰어넘고 있고 20%가 되면 바로 고령화가 초고령화가 된다는 거죠. 우리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 이제 앞으로 뭐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벌써 초고령 사회, 고양시도 지금 현재 한 18%를 뛰어넘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래는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이 놓여지기도 하고 요즘 들어서 점점 더 심각하게 또 얘기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요즘 보험물가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라든가 AI 이런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한 부족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우연히 다보스 포럼이라고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보스 포럼은 7년 전에 전 세계에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서 산업 분야를 얘기했는데 그 산업 분야 중에 하나가 워터, 물이고 또 하나가 에너지고 그리고 또 하나가 푸드입니다. 이게 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도 사실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은 전 세계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즘 이 다보스 포럼에서 다시 2025년에는 얘기한 걸 나누냐면 진화화 시대를 위한 협업이라고 얘기하면서 AI 얘기가 나왔습니다. AI와 혁신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제는 완전히 전자, IT 그리고 컴퓨터의 첨단 분야에 대한 부분으로 완전히 전환된 그냥 전환된 것이 아니라 거의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국가 차원에서 AI 투자를 많이 100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고양시도 AI, 로봇, UAM 이런 분야의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국가가 사실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고양시도 똑같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가 여건이 어떻냐면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린 그 부분 다 듣고 있고요. 또 실제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고양시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인구는 너무너무 많은데 그리고 주택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거주 공간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산업 분야는 정말 미진합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 1인당 GDP라고 얘기합니다. 국가 전체의 1인당 GDP는 한 3만 5천 불 정도 되는데 가장 1인당 GRDP라고 해서 지역에 제일 1인당 GDP가 많은 도시가 어디 있겠어요? 예, 6만 불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3만 5천 불이죠. 그런데 고양시는 얼마냐면 2만 2천 불.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아시겠죠? 예, 그 정도로 산업 분야의 육성이 정말 절실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요즘 이런 AI에 대한 부분들이 육성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AI 빼고는 이제는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농업 분야가 그러면 AI 적용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스마트팜이 이제 유행이잖아요. 그런 분야를 자체가 이제 첨단으로 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완전히 이제는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 농업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인력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로 다 전환돼야 되는 상황이 지금 도달되어 있습니다. 고양시가 그것도 사실은 고양시는 사실은 108만 정도 되기 때문에 도시로서는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농업 분야는 육성이 돼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앞으로 스마트팜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방향도 정한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챗GPT 이용 많이 하시죠? 챗GPT는 생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도 이용합니다. 챗GPT 어디에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감성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할 때 저는 이용합니다. 언제 제일 이용하냐면 시를 쓸 때. 오늘 이 자리에 대한 부분을 시를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거기다가 제시를 하면 그 내용으로 시가 나옵니다. 써보셨습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완전히 IT의 왕국 아니면 뭐 그런 어떤 첨단 산업 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화되는 나라인데 챗GPT는 그것에 대한 부분을 최선으로 땡기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나라가 어떤 면에서는 정말 가장 잠재력이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고 그리고 자원을 갖지만은 경쟁력이 엄청나게 높은 나라죠. 근데 그런 나라에 어떻게 보면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산업화를 기반을 갖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동의하실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으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간 나라는 있습니다. 모르시죠? 예. 제가 그냥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간 나라 하나 예를 좀 드릴게요. 혹시 베네수엘라 아십니까? 베네수엘라는 세계에 우리가 석유 매장량 얘기하게 되면 사우디를 얘기합니다. 사우디. 근데 매장량 1위는 사실 베네수엘라입니다. 근데 왜 지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멋진 대통령이 등장했어요. 우고 차베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차베스가 1999년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오일머니로 어마어마하게 부자죠 사실은. 베네수엘라는 중남미에서 아마 최대의 석유 부국이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차베스가 식료품이나 토지 등 무상 분배를 시작합니다. 막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을 했습니다. 그 딱 20년 정도 남발하니까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디에 찾아보시면 1년에 100만%가 올랐다는 얘기가 합니다. 인플레이션. 상상됩니까?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지금 베네수엘라는 거의 어떻게 보면 부국이 아니라요. 아주 그냥 개발도상국 수준이 아니라 아주 후진국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뿐 아니라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를 갖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20세기 초반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8위였습니다. 여기도 멋진 대통령도 등장합니다. 여기도 대통령이 등장해서 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2000년대 이후에 포퓰리즘 정책으로 거의 모든 경제와 사회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르헨티나 2020년에는 아르헨티나 독립
이후에 국가부도가 무려 9번째가 일어났습니다. 9번째 국가부도가 일어나고 그 부도 속에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아까 계속 이루어지면서 100% 정도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죠. 근데 이걸 외환보유고도 거의 바닥을 친 거죠. 우리도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IMF라는 것은 외환보유고가 적어가지고 신한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예, 요즘 뭐 워낙 트럼프가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4,100억 정도, 4,100억 정도. 그 중에 3,500억 거를 현금으로 달라 했으니까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근데 2023년에 이 아르헨티나는 밀레이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이 밀레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밀레이 대통령의 얘기가 한마디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공약을 내세웠는데 전기톱 공약입니다. 전기톱 공약은 어떤 거냐면 기존에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복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공무원, 그 다음에 뭐 웬만한 사회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전기톱으로 다 자르겠다. 그런 취지의 공약을 냈었습니다.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밀레이 대통령 등장 이후에 아르헨티나는 과도한 우리 정부 지출 줄이고 그리고 민영화 그리고 공공부문 축소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해외 자본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고 실제로 대규모 우리 석유, 가스 인프라에 대한 프로젝트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인센티브까지 부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안정기에 접어들고 다시 이제 회복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지금까지 전 세계 대한민국의 나라를 다 놀라워합니다. 한강의 기술이다. 또 실제로 놀라워해야 됩니다. 우리 바로 이웃 나라 혹시 일본 내용을 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 우리 지금 1인당 GDP가 35,000불이죠. 지금 일본 4만 불에서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3만 한 6, 7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모든 부분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 침체기를 무려 30년을 겪었습니다. 30년. 일본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의 모든 자본의 중심이었죠. 일본이 도쿄를 만약에 매각을 하고 전 세계의 땅을 산다면 아마 대부분 다 살 수 있을 정도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대단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아주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정권 시절에 우리나라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정책들을 시행했습니다. 그 영향이 지금 사실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탈원전 기억나십니까? 탈원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전기 가격이, 전기의 에너지의 부족이 가속화시켰습니다. 탈원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자원들 어떻게 보면 제대로 활용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갖고 있는 엄청난 기술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전 자체를 더 확대를 시켜야 되는 상황에 시키는 국가의 정책을 상실했습니다. 탈원전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1인당 GDP 말씀도 드리고 우리의 경제적인 부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지만 에너지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그 손실이 어마어마. 이거는 계산을 할 수 없을 정도. 혹시 탈원전에 대한 부분에 가장 기본이 되는 나라가 독일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독일은 사실은 탈원전 있습니다. 원전을 다 없앴습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다 공급합니다. 근데 전기는 부족하죠. 전기 어디서 수입하는지 아시죠? 프랑스에서 수입합니다. 수입하는 그 전기는
뭐로 만든지 아세요? 원전으로 만듭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탈원전하면서 수입을 원전으로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그 신재생에너지 탈원전의 본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에너지만은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분야는 있을 수 없잖아요. 석유도 나는 데도 아니고 그렇다고 석탄이 많이 나는 데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나라의 탈원전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완전히 망친 그러한 대표적인 정책이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기억나시죠? 최저임금 기억나십니까? 아주 급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은 참고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일본의 최저임금보다 높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최저임금을 급상승시켜서 경쟁력을 다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성장이 되려면 모든 경제적인 부분들을 잘 부흥을 시켜야 성장이 되는데 소득을 많이 주면 소득을 많이 지불하면 그것이 주도가 돼가지고 성장한다. 소주성이라고 기억나십니까? 그거로 인해서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나라를 아니면 나라의 경제 기반을 다 무너뜨리는 과정들이 있었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 근로시간 제한하는 것도 그 당시에 만들어졌죠. 52시간 기억나시죠? 전 세계는 52시간 이렇게 제한하는 겁니다. 미국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얘기하는 실리콘밸리, MIT 주변에 있는 웬만한 기업들 연구하고 하는 게 100시간 합니다. 100시간. 구글도 100시간 합니다. 그런 많은 시간에 일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만큼 위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세계는 그렇게 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뒤처지려고 노력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더 심각한 거 하나 등장했습니다. 혹시 노란봉투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노란봉투법 통과됐었잖아요. 이 내용은 제가 노동조합법으로 알고 있었는데 노동조합법이 아니더라고요. 파업유도법이에요. 파업으로 만들어놨어요. 이 웬만한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이 없는 데가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불법 파업에 대해서 면책특권 부여해버리고 사유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침해하는 부분으로 가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이제는 기업은 대한민국에서 하지 마라 하는 얘기하고도 비슷합니다. 그 내용을 다른 미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서도 문제 제기를 했죠.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경쟁력을 갖추기 정말 힘들죠. 지금 우리 웬만한 기업들 중국 가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 인도로도 가 있다. 근데 미국도 엄청 많이 갔습니다. 왜 그렇게 가겠습니까? 여기서 기업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 기업하기 힘드는데 규제는 점점 더 강화되고 이런 분야를 더 많이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경쟁력을 갖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퓰리즘 얘기하는데 민생 쿠폰 다 받으셨죠? 네. 저는 안 받았어요. 솔직히 민생 쿠폰 국가가 100%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 해주기로 그때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 지자체 보고 우리는 인구가 또 많다 보니까 135억 우리 보고 지원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왜 지자체에서 돈도 우리가 자금이 없잖아요. 예산이 많지 않는 도시인데 135억을 내놔라고 얘기하기에 그것도 조달 안 하면 개심죄 걸릴까 싶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135원을 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고향 시민들한테 민생 쿠폰 발행한 겁니다. 그 135억은 다 부채입니다. 지금 22조 지불한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민생 쿠폰 22조 그 다 미래 세대들한테 다 부담입니다. 다 세금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22조는 전부 다 부채입니다. 그 해결 방법은 앞으로 미래 세대가 책임져야 할 사안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민생 쿠폰에 대해서 KDI하고 우리 그 카이스트 연구에서 나온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효과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단기간에 잠시 반짝은 가능한데 실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기본소득 대상으로 이렇게 받으신 분들 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소득 우리 많이 있거든요. 제가 기본소득은 다 거부했습니다. 고양시는 기본소득 우리 조달할 능력이 안 되고 그걸 지불할 능력이 안 된다 해서 다 거부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청년 기본소득 무조건 100만 원씩 나눠줍니다. 예술인 기본소득 매달 나눠줍니다. 체류인 기본소득 매달 나눠줍니다. 농업인 기본소득 이런 기본소득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공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 다 세금으로 다시 걷어들여야 돼요. 그것이 현 주소거든요. 고양시는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냐면 예산을 일반 회계가 한 3조 정도 되는데 시세로 확보할 수 있는 돈은 7,600억 정도가 안 돼요. 32%. 도저히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못 받겠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개심죄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도 도지사도 저를 얼마나 압박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는 행안부가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교부세 많이 안 주려고 합니다. 어쨌든 기본소득에 관련돼서는 우리 나라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연히 지금 한 7, 8년, 2016년이나 10년 전에 스위스 보편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 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잠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거의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 원 한 달에 모든 국민한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된다 하십니까? 77%가 반대했습니다. 멋지죠? 우리도 끊임없이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스위스처럼 그렇게 또 하자고 나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 기본소득도 제가 그거로 대체하는 다른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안 줬다고 그 더불어민주당의 시의원들이 매번 얘기합니다. 시정 질의할 때도 그렇고 그 시장을 비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현수막 걸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극복하고 만들어가야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더 경쟁에 있는 도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도시의 탄생이라는 스미스라는 작가가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시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발휘하는 창의력의 원천인데 사실 국가가 바로 이 도시가 모여서 사실은 전체의 경쟁력을 갖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 아주 가장 홈이라고 있잖아요. 다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그 상황을 떠나서 전 세계를 보면 2021년도에 전 세계 도시 인구가 56%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얼마 정도 될까요? 93, 4 정도 됩니다.
높죠. 다 도시에 사십니다. 우리 전 세계 GDP의 무려 80%가 다 도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도시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의 상당 부분이 도시에 입지를 합니다. 최근에 챗GPT 개발하는 오픈 AI,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알파고, 구글 딥마인드가 런던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도시라는 거의 공간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만들어가면서 이제는 새로운 변화가 왔습니다. 바로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 정부 얘기하다가 아까 제가 우리 고양시의 1인당 GDP가 22,00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입니다. 우리 룩셈부르크라고 국가가 있죠. 룩셈부르크. 그 1인당 GDP가 13만 5천 불입니다. 13만 5천 불인데요. 제가 룩셈부르크의 보건원을 우리 고양시로 유치를 했습니다. 와가지고 연구를 갖게 해가지고 정말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도시의 모습을 좀 보여주자는 그 취지로 고양특례시가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산업 분야를 잘 이렇게 만들어가야 할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를 살린 세계 도시들이 조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에 있는 보스턴, 그 다음에 캠브리지입니다. 보스턴은 뭐 얘기 안 드려도 아시겠죠? 여기는 도시 주도의 혁신이 만든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18세기 중반에 사실은 보스턴은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첫 공공도서관이 여기서 시작됐고요. 미국의 최초의 공공해변도 여기서 시작됐고, 최초의 지하철도 보스턴에서 시작됐습니다. 최초의 종합대학, 하버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섬유, 기계, 선박 이런 분야로 번성을 이뤘었는데 사실 세태기를 가지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 생명과학이나 백신 개발 분야에는 최고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캠브리지 또한 비슷합니다. 여기도 어떻게 보면 캠브리지가 매사추세츠 주에 있잖아요. 여기 보스턴 서쪽에 있고, 어떻게 보면 여기도 모더나라고 다 아시잖아요. 그 모더나가 있는 도시입니다. 백신 개발이 성공해서 엄청나게 하고, 여기는 정말 엄청난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 제약회사하고 한 1600여 개의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여기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도시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조그만 도시 하나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위스의 추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추프는 사실은 인구가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구가 한 12만 정도 되는 작은 주에 해당되는 도시입니다. 여기에 사실은 일자리를 위해서 방문하고 이루어지는 것은 한 2, 30만이 됩니다. 인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여기 움직입니다. 근데 일자리가 정말 풍부하고 잘 사는 지역이기도 하고, 추프에 제약 그룹들이 많이 있는데 존슨앤존슨 이런 기업부터 해서 암젠, 지멘스, 레슬라 이런 기업들이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는 경쟁력이 아주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요즘 무슨 화폐를 합니까? 비트코인, 가상화폐죠. 가상화폐가 세금으로도 낼 수 있고 실생활에서 그냥 이용도 가능한 데가 바로 축구입니다. 여기 크립토 밸리라는 얘기를 보면 제가 블록체인에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17개나 그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하나 그냥 말씀드리면
스페인의 빌바오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거기 가시면 뭐가 있습니까? 구겐하임 미술관이 있죠. 여기도 원래는 산업도시였는데 어느 날 세락을 거듭하다가 새롭게 번영을 시작을 했던 도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화산업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을 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정말 많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는 실제로 대학 도시입니다. 옥스퍼드라는 전체가 다 대학으로 캠퍼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전 세계는 이렇게 산업 분야,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으로 경쟁력을 끊임없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대학이 죽어가고 있죠. 전국에 있는 대학 중에 거의 반 정도는 정원을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 특히 수도권 대학을 제외하고는 정말 어려운 것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태어나는 우리 그 자녀들보다 실제로 대학의 지원이 많습니다. 심각하죠. 도시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할 도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고양시를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정말 전 세계 최고하는 도시 만들 자신도 있었고 만들 수 있는 여건도 있고 잠재력을 갖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에 되기 전에는요, 살기만 했고 거기에 대한 연구만 했었죠. 고양시에 관련해서. 근데 그 시기에 12년 동안을 더불어민주당의 시장이 고양시에 그 주변이 되고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을 하나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행사와 그리고 주택만 계속 지어냈습니다. 아시겠지만 민간 택지 개발을 조합주택을 만들어서 주택 공급만 엄청나게 했습니다. 12년간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제가 들어와서 그거 다 바꿨습니다. 혹시 여기 GTX A 노선 아십니까? 타보셨습니까? 제가 만들었습니다. AI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뭐 시장 되자마자 어떻게 만들었냐? 맞습니다. 제가 시장 돼서 중공을 시켰으니까 제가 만든 거 맞죠? 그런데 참고로 2008년 오늘 못 뵀습니다만 김문수 지사님께서 실제로 그 GTX ABC 노선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는 걸 제가 인수위원회에 있을 때 경제 2분과에서 검토를 제가 했었습니다. 검토하고 이거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쟁력을 비롯한 이 교통의 혁명을 일으킬 내용이다. 그래서 그걸 추진하는 거에 방향으로 진행을 했던 것이 바로 GTX A였습니다. 그거 제가 만든 거 맞죠? 그렇게 하면서 고양시가 이제는 기반이 될 수 있고 산업이 여건이 되는 환경 만들기 위해서 제가 또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바로 시작했었죠. 네,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챙기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에 GDS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글로벌 데스티네이션 서스테이너빌리티 인덱스라는 건데 이것이 평가를 유럽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하는데 거기서 평가를 우리가 세계 도시들 중에서 14위를 했어요. 네. 물론 대한민국에서는 고양시가 제일 최고죠. 다른 도시는 거기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BBC 방송에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세계 뛰어난 5대 도시 안에 우리 고양시를 포함시켰어요.
물을 조금 마시고 목소리 고소하니 나도 사람이죠. 사실 대한민국을 저는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정말 두려워하고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고 우리 국민들은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고양시는 고양시는 사실은 이런 평가 자체뿐만 아니라 최근에 제가 직접 가서 유치를 했는 세계 콩그레스 우리 그 국제회의가 있는데 그 국제회의가 뭐냐면 제10차 세계 지방정부연합 아시아 태평양 지구의 고양총회입니다. 2년 전에 제가 가서 유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황리에 잘 이루어졌습니다. 27개국이 173여 개의 지방정부가 같이 참여하는 어마어마한 국제회의 거기서 고향 선언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 우리가 저기 한 역할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아까 전출산도 말씀드렸는데 결혼 빨리 시켜야 되잖아요. 저는 결혼 정년기가 20살이라고 자녀는 셋만나 살겠어요. 이걸 캠페인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캠페인하고 좋은 환경 만들고 아이 키우기 좋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국가 브랜드 대상 아이 키우기 좋은 부문에서 대상을 2년 연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기도 했습니다. 첫째 100만 원, 둘째 200, 셋째 300, 넷째 500, 다섯째 1000. 다섯째 이상 나오면 다 1000만 원씩. 그래서 다 고양시로 오라고 지금. 네. 그래서 고양시가 사실은 1992년에 시로 성립되고 2022년 30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특례시로 바뀝니다. 인구가 1992년에 26만 하던 인구가 2022년에는 108만이 됐어요. 4배가 늘어났습니다. 엄청나죠? 그게 지금 고양시의 현재 상황입니다. 앞으로 뭐 인구 늘리는 거 저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근데 하나 정말 해야 될 것은 기업들을 우리 고양시에 확실하게 유치를 시켜서 전 세계도 부러워할 정도의 산업기반 만들어서 자동도시로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고양시가 갖고 있는 현재 관내에 대기업은 제로입니다. 아마 분당 성남에 보면 네이버나 KT, SKT 대기업들이 많은 곳에 입주하고 있죠. 예. 경기북부에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아까 말씀드린 31개 시군 경기도 전체에서 우리가 16입니다. GRBP는 26입니다. 예. 그만큼 지금 여건 자체가 경제기반이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고양시는 서울하고 똑같이 과밀업계급입니다. 공장 안 됩니다. 대학 안 됩니다. 모두 이게 다 막아놨습니다. 과밀업계급력으로 전역이 다 덮여있고 그린벨트라고 얘기하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무려 42%가 개발제한구역. 게다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37%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우리가 쉽게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완전히 벗어던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고민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을 고양시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 과밀업체권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들어오고 그것도 외국 대학도 가능하고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당연히 기업도 외국 기업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고양시를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해를 안 해주네요. 지금 산자부에 접수를 하는데 산자부 접수하면서 자꾸 규모가 크답니다. 이렇게 면적이 넓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고양시만 생각해서 고민해서 그러는지 규모가 크다고 자꾸 줄여달라고 전 못 줄인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웬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줄어서 지금 심사를 하는 위치에 가 있는데 우리 아까 뭐 보스턴, 캠브리지, 뭐 옥스퍼드 말씀 다 드렸지만은 고양시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기업이 사실은 도시의 성장 엔진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아마 다른 어떤 것보다 부러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양 특례시가 앞으로 가는 미래가 바로 경제자유구역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만방에 얘기를 하는데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 부탁을 드리면 여기 오늘 계시는 분들 기업 다 또 운영하시잖아요. 고양시로 나오십시오. 네. 잘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뭐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도 뭐 일부, 관세는 뭐 면제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양시에서 저기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드는데 제가 옆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장점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현재도 엄청난 장점인데 그 중에 하나가 킨덱스입니다. 마이스 산업이 아마 전국에서는 최고 수준에 도달되어 있기도 하고 킨덱스는 연간 600만에서 코로나19 되기 전에는 800만 명까지도 방문을 했던 곳입니다. 앞으로 제3 전시장이 만들어지면 고양시는 1000만을 방문하는 그런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이스 산업은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제가 또 하나 K컬처 유명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다 알려졌고 캐대어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인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그런 애니메이션이 하나 등장되어 있습니다만 골든이라는 노래는 다 저기 노래를 직접 부르지는 못해도 음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되어 있는 것처럼 고양시도 핫플레이스가 등장됐습니다. 전 세계에 유명한 가수들은 다 고양시로 몰려왔습니다. 오아시스 들어보셨습니까? 트래비스 스콧, 카니 웨스트, 콜드플레이, 영어로 더 하겠습니다. BTS, 블랙핑크, 아이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가수들이 다 고양시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BTS 완전체가 3번 공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에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는 가수 한 명이 공연을 3번 하기로 했습니다. 임영웅이라고. 그래서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고양시가 전 세계에 공연의 중심지다 해서 고양콘이란 말이 등장했습니다. 세계인들이 이제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치상뿐만 아니라 고양시는 사실 공항을 2개 갖고 있습니다. 김포공항하고 인천공항이 고양시 공항입니다. 모르셨죠? 왜 웅성거리십니까? 고양시 공항이라는 이유는 고양시에서 가장 접근이 빠르고 쉽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고향 시민이 이용하기는 제일 하여튼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고양시 공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인이 왔을 때 공연을 하는데 공항에서 바로 오다 보니까 아주 편리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공연도 성공을 했던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왔습니다. 75만 명이 관람객인데 15만 20만이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 앞으로 갈 방향이 국가가 나가야 하는 방향하고 맥락이 똑같았습니다. 오늘 제가 고양시 사람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양시를 세계 제1의 도시 만들면서 국가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 기반을 닦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오늘 이는 보고 드립니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